저희가 요 월 세미나 말고 역동농업 강좌를 금년에 이제 6회 정도 잡아가지고 따로 2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그 역동농업 강좌 들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3분, 4분, 3분, 4분, 5분. 아, 나머지 분들은 안 들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네요. 들으시는 분들한테 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동농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첫 강의가 이미 있었고 다음 달에 또 2번째 강의가 있는데, 역동농업 첫 번째 강좌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 반복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오늘 이제 역동농업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기본 컨셉을 좀 잡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 양해를 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앞으로도 역동농업 강좌에서도 그렇겠지만 직접 농사를 짓고 정말 땀 흘려 일하는 농부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자리도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이렇게 교육하는 자리에서 직접 서교수 선생님처럼 이렇게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공부하는 자리나 강의하는 자리나 이런 데서 계속 좀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도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거는 늘 그렇지만 어떤 론적인 배경을 까는 정도가 되는 거죠. 예,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아주 생생한 게 전달이 돼야 역동농업에 대해서 뭔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제가 점잖게 얘기하지만 솔직히 제가 농사 지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실전에 들어가면 그냥 할 말이 없다. 는 문제가 또 개인적으로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지금 1시간 정도 제가 얘기를 할 건데요. 또 양해 말씀 드릴 거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 조금 하고, 그리고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게 역동농업과 관련한 유일한 텍스트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동농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월 세미나에서는 지금 이게 한 회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강의가 계기가 돼서 더 좀 공부를 하고 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볼 책이 그 책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보고 제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그 책에 대한 강의를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역동농업하고 인연이 됐던 게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저는 재밌게 봤어요. 야, 이거 재밌네 하면서 봤지만, 동시에 이제 드는 생각이, 대개 사람들이 이거 보면 굉장히 헷갈리고 정리가 안 되겠구나. 정리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직접 설명하는 거,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신 분들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을 보려고 했을 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염두에 두고 그 책을 보면 책 보는데 별로 걸림돌이 없을 거예요. 책이 읽힐 겁니다. 예. 그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막 흩어져 있고 산만하고 정리가 안 될 것 같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 텐데 그 팁을 딱 염두에 두고 보시면 읽힐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발도르프 교육이, 우리 사회가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 모든 역사의 어떤 흐름과 변화를 끌고 가는 거는, 이제 인지학 쪽에서는 사회를 정치, 경제, 문화 혹은 사회라고도 하고, 이렇게 인간이 몸 혼령으로 이루어져 있듯이 인간의 몸 혼령에 해당하는 것이 이 집단적으로 봤을 때는 정치, 경제, 문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흔히 이제 사회 3구성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몸에 해당하는 거는 정치, 경제, 문화 중에 뭔가요? 경제죠. 물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혼에 해당하는 거는 정치일까요? 문화일까요?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에 해당하는 거고,
이제 정치, 경제, 영에 해당하는 걸 문화라고 보는 거죠. 영에 해당하는 거를 문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실은 사람들의 집단 의식이 만들어내는 게 문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몸 혼령을 사회에다 대입을 시킬 때에는 경제, 정치, 문화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이건 뭐 다른 어느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보통 현실적으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건 제일 먼저 보이는 거는 일단 정치인들 꼴값 도는 게 제일 먼저 눈에 이제 밟히니까. 그리고 하도 우리 사회가 표면적으로도 뭐 군부 독재를 비롯해서 국가 폭력에 많이 시달려온 사회다 보니까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면 사회가 다 변할 것 같은 이런 걸 적극적으로 그런 느낌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안고 있죠. 그래서 정치가 바뀌어야 예, 뭐 사는 것도 좀 바뀌고 경제도 바뀌고 그래야 문화도 따라온다. 대개는 이제 일상적으로는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되게 보통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역사의 변화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일종의 필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반드시 문화부터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반드시 문화부터 먼저 바뀌고 그 다음에 경제가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야 정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치 변화가 맨 끝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뭐 지금은 시간 관계상 이 얘기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사례만 들자면 제일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례가 전근대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이 혁명 과정들이었어요. 혁명 과정들에서 한 번의 혁명으로 근대 사회가 도래한 거 아니거든요. 예. 정치, 경제, 문화 각각의 영역에서 혁명이 있었거든요. 경제혁명도 있었고 정치혁명도 있었고 문화혁명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 전근대에서 근대를 만들어낸 이 세 영역에 사회 3구성체의 세 각각의 영역에 가장 두드러진 혁명, 모든 우리가 지금 세계사로 배우고 있는 혁명은 첫 번째 혁명이 뭘까요? 문화 영역에서 일어났겠죠. 즉 정신 영역에서 일어난 혁명, 종교혁명이었던 겁니다. 종교혁명이었습니다. 이 종교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르네상스부터 해서 17세기까지 대항해 시대에 한편으로는 세계적인 대항해 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럽이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상업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그 항해를 위해서도 필요해가지고 발달했던 기술이 인쇄술이 발달이었고 이 인쇄술의 발달 때문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책 문화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책 문화. 책을 읽을 수 있는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리버티라는 말을 쓰잖아요. 근대적 자유를. 자유라고 하는데도 프리덤이란 말도 있고 리버티란 말도 있죠. 프리덤은 말 그대로 프리 도미네이션. 프리라고 하는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도미네이션이 없다. 지배가 없는 상태를 자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가장 전통적인 정의 방식이고 그거 말고 오늘날 근대에서 신분제로부터 탈피해가지고 참정권을 얻게 된 근대적 의미의 이 자유, 시민권적인 자유 이걸 얘기할 때는 프리덤이란 말보다 리버티란 말을 쓰죠. 예. 그래서 독립기념일 이런 것도 리버레이션이란 말을 쓰고 리버티란 말을 쓰는데 리버티가 어근을 가만히 따져보면 라이브러리 더하기 무슨 T거든요. 그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장서잖아요. 그러면 장서를 읽어서 뭐가 변화가 된 거를 리버티라고 해요. 예. 한마디로 책 읽어서 세상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을 할 때도 문, 화, 이게 직역입니다. 글을 문자에 변화할 화자잖아요. 예. 글을 문자에 변화할 화자. 실제로 인류 역사가 글을 읽게 됨으로 인해서 뭐가 변했다. 예, 글을 읽어서 뭐가 변했는가? 정근대 사회를 이끌었던 때는 문자는 소수의 독점물이었고 또 정근대 사회의 권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정신은
종교였죠. 어디에서나. 그럼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 종교의 정신적 핵심은 성경이었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직자들이었고, 이 성직자들의 어떤 인정을 받지 않고는 어떤 권력도 운영될 수 없는 이런 게 이제 정근대 사회의 특징인데, 보통 사람들이 글을 읽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자, 정근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는 보편 문자와 보편 종교 이 두 가지가 이끌어가게 돼 있는 건데, 서구 사회에서는 보편 문자가 라틴어였거든요. 동양에서는 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경전들이 전부 라틴어로 써야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조금 이제 대학원 이상 수준으로 올라가면 라틴어 공부 다 합니다. 뭐 독일, 영국, 프랑스, 뭐 북유럽 가릴 것 없이 전부 라틴어 공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의견들이 라틴어에서부터 나왔고, 또 고급 신학으로 들어가면 지금도 성경을 라틴어로 봐야지 공부가 된다라고 할 정도로 다 라틴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라틴어 의견을 보게 되는데, 이제 이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 이제 근대 표준어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 문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시작된 게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이었어요.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고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 이 작업이 15세기부터 17세기까지 그 유럽 전역에서 이루어졌던 작업이었다. 그리고 이제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읽게 된 보통의 사람들, 우리가 오늘 그 시대는 부르주아라고 불렸던 사람들. 부르주아가 지금은 뭐 재벌, 뭐 경제적 지배그룹 이런 걸 부르주아란 말로 우리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도 용어를 그렇게 써서 그렇지. 원래 부르주아는 상공업자들이잖아요. 상공업 그룹들을 부르주아라고 했고, 그 시절에는 상공업자들이 오히려 서민들이었단 말이죠. 이 서민 상공업자들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글을 읽을 줄 알게 됐고, 성경이 라틴어에서 해방이 돼서 라틴어를 벗어나서 자기가 읽을 수 있는 이제 지역 표준어로 이게 바뀌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권위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성경 해석을 바티칸의 신부들이 독점을 했는데 카톨릭 신부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성직자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성경 해석을 부르주아들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고 했다 하면 그게 곧바로 법이 되고 권력이 되던 시절. 예. 보통 사람들이 보고 내가 보니까 그렇게 안 써져 있던데 이건 그렇게 해석 안 하고 다르게 해석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일어날 수 있게 됐던 것. 이게 사실은 2000년 서양사를 흔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정신이 흔들려야 다른 주체성,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 다른 방식의 삶이, 다른 방식의 주체,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퍼져나감으로써 새로운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활동들이 또 퍼져나감으로써 드디어 최종적으로 권력이 바뀌는 거거든요. 권력은 그야말로 그 사회의 힘이기 때문에 그 힘 관계가 근본적으로 역전돼 버리면 세상이 다 바뀌는 거죠. 제가 금방 이제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했듯이 새로운 정신이 눈을 떠야 새로운 활동이 나오고 이것들의 결합으로 새 세상이 열리는 거다. 그래서 모든 어떤 시대의 변화는 실은 처음에는 소수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소수의 어떤 정신적 변화로부터 삶의 변화, 드디어는 권력의 변화로까지 이어져 가는, 이거는 일종의 역사적 필연이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근대사의 3대 혁명이라고 하면 종교혁명, 그 다음에 일어났던 게 이 종교혁명에 의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감 있게 자기들의 삶의 방식을 퍼뜨려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혁명이 사실은 산업혁명입니다. 과학이 종교로부터 풀려난 거죠. 종교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니까 과학이 종교로부터 풀려난 겁니다. 사실은 뭘 몰라서가 아니고 오히려 옛날에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 자체가 갈릴레이가 그랬듯이 종교 재판을 받아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성경의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는 정신적 자신감이 생기니까 과학기술이 그런 굴레로부터 풀려나가지고
퍼져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게 산업혁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드디어 최종적으로 프랑스 혁명. 예. 이게 세기도 딱 재미있게 17세기 종교혁명, 18세기 산업혁명, 19세기 프랑스 혁명. 그리고 모든 혁명들이 우리가 혁명 그럼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 같지만 아니죠. 굉장히 고통스럽게 프랑스 혁명만 하더라도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가 많이 프랑스 혁명과 관련해서 봤던 그 문학 작품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건 레미제라블인데 레미제라블만 하더라도 두 번의 프랑스 혁명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레미제라블에서 묘사된 레미제라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 보면 뭐 피플송 이런 노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나오면서 막 이제 곧 뒤집어지고 끝날 것처럼 희망찬 장면이 나왔지만 그 마지막 장면에 있었던 역사적 실제 인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진압당했다는 거예요. 다 진압당하고 한 번의 봉기가 아니고 수십 번의 봉기가 다 진압당하는 과정 끝에 실은 이제 최종적으로 1848년도 프랑스 혁명이 완료가 됩니다. 프랑스 혁명이 처음 일어났던 건 1789년도였어요.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수십 번의 봉기를 통해서 드디어 이제 전근대 사회가 역사의 공식적인 장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죠. 길게 보면 15세기부터입니다. 그리고 압축적으로 혁명의 세계만 보더라도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3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가장 짧게 마지막 과정만 보더라도 프랑스 한 군데에서만 무려 반세기 동안 뭐 몇 명이 죽었는지 집계도 안 되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상이 변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만 혁명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퍼져나가면서 딴 나라에서도 그와 유사한 혁명 과정들이 다 있었던 거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흐름이 이런 거다. 정신부터 변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정신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그 다음 체계가 바뀌는 거다. 그래서 어떤 정신적인 변화를 앞세우지 않고는 어떤 실제 세계는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 오로지 정신의 변화가 있어야만 어떤 새로운 문명, 새로운 세계 이런 걸 우리가 꿈꿀 수 있고 앞당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근대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동양의 사례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동양에서 정말 문명의 성격이 정말 변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분기점이 되는 거는 은왕조와 주왕조의 교체기였거든요. 무려 3000년 전입니다. 이 은왕조는 완전히 주술적인 문화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왕조였는데 주왕조부터는 자연의 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철학의 바탕으로 삼고 자연의 도리를 이해한 성인군자들이 합리적인 문물 제도로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게 전통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게 주왕조부터거든요. 그럼 이 주왕조의 어떤 합리적 제도 문물의 설계를 주도했던 사람은 주문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주문왕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는가? 주문왕이라는 사람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주역, 역경의 괴사와 효사를 만든 사람이에요. 괴사와 효사에 대해서 약간 참고서적인 해설을 한 사람이 공자님입니다. 그래서 64궤로 이루어져 있는 주역, 그 자체는 8궤, 우리나라 태극기에 걸려있는 8궤는 5000년 전에 복희가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문명사의 실제 어떤 그 사상으로 끌고 들어온 거는 주문왕이 했던 일입니다. 주왕이 했던 일입니다. 이 주왕이 그걸 어디서 했느냐 하면 은의 마지막 왕이었던 탕왕이 이제 전국에 좀 똑똑한 리더가 될 만한 애들은 다 숙청하거나 죽이거나 막 이러던 시절이었는데 그 탕왕한테 잡혀가지고 유리옥에서 13년 동안 독방에서 지내는 시절이 있었어요. 이 독방에서 지내는 시절 동안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죽이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신망이 있어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따르고 있으니까 죽이면 폭동이 일어날까 봐 죽이지는 못하고 거기서 말려 죽이려고 독방에 가다 놓고 13년이 지나갔는데 그 13년 뒤에 신하들이 이제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좀 맛이 간 것 같으니까 풀어줍시다. 그래서 얘가 맛이 갔나 안 갔나를 테스트하려고 탕왕이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그 주왕의 아들을 산채로
불에 구워서 그 고기를 만두로 만들어서 자기 아들 살로 만든 만두라고 알려주고 주왕한테 먹도록 시켜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얘가 사람이 맛이 간 거다. 그러면 풀어줘도 된다. 먹기를 거부하면 못 풀어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먹으라 그러는데 이제 주왕이 그 주문왕이 그 의도를 알아채고 미친 척하고 먹어요, 그걸. 그거 이제 풀려나죠. 풀려나서 주문왕이 했던 일이 13년간 그 독방 속에서 자기가 갈고 닦았던 무기가 있어. 그게 바로 주역입니다. 독방에서 13년간 자기는 천하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원대한 세계관을 만들었다. 원대한 세계관을 만들었고 이 세계관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면 세상이 바뀐다. 라고 확신했던 거죠. 확신했던 거고 그걸 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알려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주역이 가지고 있었던 완전히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드는 어떤 그 개안을 하게끔 하는 그 정신적인 위력 그걸 가지고 주변에 이제 군주들을 설득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군주들이 모여가지고 연합군이 은왕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주왕조가 새롭게 열리게 되고 예, 주술과 독재의 전제군주의 시절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주문왕이 유력에서 그냥 버틴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주역을 설계했다는 사실. 64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 괴사와 효사를 붙이는 이 정신적인 작업. 뭐 아무도 몰라줬겠죠. 그때 그걸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모르고 지 혼자서 야 별들이 저렇게 돌아가면 땅들은 이렇게 움직인다. 식물은 이렇게 움직이고 광물은 이렇게 영향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를 홀로 13년 동안 갈고 닦은 거예요. 이런 어떤 정신적인 그 진화가 그것이 한 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100명이 됐던 그것이 소수가 됐던 아무리 작은 단 한 명의 개인이 됐던 그것서부터 정신적인 변화가 혁명이 일어나지 않으면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힘은 정치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교육에서 나옵니다. 문화의 핵심은 교육이고 그렇죠. 어떤 대천재가 나와서 대사상가가 나와서 뭐 주문왕처럼 또 누구처럼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상징적 인물들은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만 실제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훨씬 더 많은 다중들의 정신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 사회에서 정신 영역은 문화라고 하지만 그 문화를 형성하고 개성하고 하는 작업은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중에서도 문화가 가장 중요하고 문화 안에서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모든 교육은 교육자의 수준을 못 뛰어넘죠. 그래서 저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자기가 어쨌든 간에 자각을 하든 못하든 실제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는 저 이름 없는 교육자들이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교육자들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다. 예, 꼭 잘났다 못났다를 떠나서 예, 그런 시대에 그런 역할을 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그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한데 한국 사회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거 개선하려면 교육 바뀌어야 된다. 근데 그 교육이 바뀌려면 또 그 안에서도 어떤 핵심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육 혁신의 한 축을 발도르프 교육이 잡고 있다고 봐요. 잡고 있다고 보지만 이것이 독일 수입산에 머무는 한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못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주체적인 현지화가 된 우리식의 발도르프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 교육 문화의 하나의 큰 어떤 건강한 농업으로 따지자면 질소비료 같은 역할을 한다. 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자리들이 계속 아카데미 세미나 이런 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사실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따라서 자 역동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동농업이라고 하는 실천을
이제 한국 사회에 퍼뜨려 가고 싶은데 이게 정말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 되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처럼 우리가 온 사회가 함께 공유해야 될 그 미래의 유기농이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그러면 역동농업을 이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대중화하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냐? 제도가 문제가 돼서 못하는 거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처음에 서 교수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미신이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네. 라고 하는 바로 이 선입관. 즉 정신적인 장벽. 이 정신적 장벽부터 걷어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왜 솥불에다 소똥을 우겨 넣으면 비료가 되느냐 했을 때 설명을 못 해주면 역동농업 퍼뜨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예. 한마디로 역동농업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가는 것도 그 한 축은 역동농업에 대한 교육이다 라는 거고 역동농업을 교육할 수 있으려면 역동농업이 깔고 있는 세계관을 이해해야 된다. 역동농업도 인지학이라고 하는 원대한 세계관의 한 부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역동농업을 이해하려면 인지학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째 보면 한국 사회에서 인지학에 대한 어쨌든 인지학을 퍼뜨려 나가는 사람들은 발도르프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중심인데 이 내부에서도 인지학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깊지 않다 보니까 이거하고 연결해서 역동농업에 대한 어떤 확산도 어려웠던 거죠. 예. 근데 저는 그 두 가지 일이 별개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살면 이것도 산다. 예. 발도르프가 심화되어 나가면 역동농업도 사는 거다. 또 이게 선후가 있는 문제가 아니고 두 개 같이 가는 문제다는 거죠. 역동농업이 공론화될 수 있다는 것은 발도르프가 바탕하고 있는 인지학적 세계관이 퍼져나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게 같이 가는 거다라고 봅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인지학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해가 잘 안 됐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데는 뭐 번역의 문제도 있고 제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인지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책 읽어서 이해해내기 되게 어려워 하시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인지학에도 역동농업에도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이건 슈타이너 선생이 항상 말했던 것이기도 한데 우리 인간의 인식이 제대로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를테면 거시적인 게 있고 미시적인 게 있으면 이건 인지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식이 아니고 세계관인데 이런 세계관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나무와 숲이 있을 때 숲부터 보고 나무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예. 큰 구조를 보고 그 구조 속에서 이게 어떻게 위치 지어지는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미시적인 거로 쭉쭉쭉 들어가야지. 거꾸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 설명을 생략하고요. 근데 인간 뇌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뇌구조가.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려면 거시적인 것부터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거시적인 거에 대한 이해가 미비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낱말과 문장을 따라가면서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5년 전에 처음으로 인지학을 만났을 때 저는 다른 일적인 인연으로 인지학을 만나가지고 몇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믿거나 말거나 한 달 만에 인지학 3대 텍스트를 다 읽고 무협지 읽듯이 재미있게 읽고 한 번에 이해가 다 되고 막 감동이 밀려오고 그랬어요. 야 이거 참 아름다운 책이구나 그러면서 우아한 책이구나 그러면서 되게 재미있게 봤습니다. 흥미있게 재미있게 봤는데 막상 활동에 딱 들어가니까 제 주변에서 그 책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사실 왜 이렇지라고 처음에는 약간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 정도였었는데 근데 이제 그 뒤에 얼마 안 지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즉 저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인지학을 처음 봤는데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던가 하면 저는 인지학을 만나기 전에
슈타이너가 이것이 내 철학이다, 내 세계관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세계관을 미리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슈타이너를 알기도 전에 저는 슈타이너가 이것만이 세계를 구원할 세계관이다 했던 그걸 실은 이미 체화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흔히 슈타이너의 세계관을 유기적 이론론이라고 얘기를 하죠. 슈타이너 스스로 말하기를 내 철학은 유기적 이론론이다라고 자유철학에서 얘기합니다. 근데 인류가 유기이론론을 슈타이너만 얘기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성인군자들이 유기이론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것이 방대하게 축적되어 있기로 인류 최고의 보고는 실은 바로 우리 문화예요. 우리 역사 전통 문화가 유기적 이론론의 바탕에서 수천 년을 끌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관심 때문에 주역을 한 20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주역을 한 20년 관심 있게 봤고 음양오행인이 팔괜히 하는 것들의 논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제가 인지학 책을 봤을 때 딱 느꼈던 게, 야, 이거 봐라, 낱말만 다르고 관이 똑같네. 낱말만 다르고 약간 표현 방식이 다르고 그럴 뿐이지 기본 원리와 관이 똑같네. 오히려 똑같은 관에 정교하고 심층적이고 방대하기는 동양이 훨씬 정교하고 방대하다 라는 게 한눈에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해에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제가 늘 봐왔던 거야, 이게. 처음 본 게 아니었다. 좀 처음, 그 인지학은 처음 봤지만 처음 볼 때에도 마치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봐왔던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예. 마치 외국인이 외국말로, 외국인의 표현으로 내가 공부해왔던 거를 재정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지금도 부모 공부 모임에서 인지학하고 동양학을 균형적으로 같이 가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데 가능하다면 저는 동양학 쪽에 눈을 뜨는 게 인지학을 심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굳이 인지학을 알면 동양학을 안다. 이거는 성립 안 돼요. 근데 동양학을 알면 인지학은 그저 먹는다. 이거 성립돼요. 왜냐하면 어떤 포함관계, 양질의 포함관계가 동양학 쪽이 더 아까 말했듯이 심층적이고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죠. 미분죽분 할 줄 아는 애는 방정식 할 줄 안다, 당연히. 근데 방정식 할 줄 안다고 미적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방정식 못하고는 미적분도 못하는 거죠, 사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만약 관이라면, 미분적분 확률 통계를 배우면서 그렇게 사인, 코사인 이런 거 배우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수학도 수학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이것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한 개 따져가다 보면 답이 명확하게 의심의 여지 없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아무 신비한 구석 없이 자기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예,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증명의 문제로, 물론 증명이라고 하는 건 논리적 증명도 있고 실증도 있습니다만, 예, 먼저 논리적 자기 증명이라는 식으로 수학은 자기 완결적으로 답이 딱 떨어집니다. 답이 딱 떨어지기 때문에 실은 수학은 머리 좋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끈기 있는 사람이 이기는 학문이라고 저는 봐요. 예. 끈기 있게 그 과정을 추적해 나가면, 예, 반드시 이게 논리적으로 전혀 비약이나 도약 없이, 예, 단계 필연적인 논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따라가기만 하면 IQ 100 이하도 다 할 수 있다. 수학은 머리가 좋아야 하는 학문은 아니다. 예. 오히려 어떤 기초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히 알면 이걸 가지고 끈기 있게 가면 다 답 나오게 돼 있는 게 수학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제가 수학을 잘했던 거 아닙니다. 성격도 급하고, 예, 뭐 증명하고 이러면, 이걸 왜 하고 앉아있냐 그러면서 빨리 공식 보고 답 보고 외워가지고 저도 그렇게 수학을 했습니다만, 성격은 그렇다. 수학의 성격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수학도 분해 하다 보면 끝에는 가감승제밖에 안 남아요. 맞죠? 수학의 출발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곱하기 나누기조차도 더 분해하면 더하기 빼기밖에 없잖아요. 더하기 빼기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성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더하기 빼기는 대칭 구조이지만 동일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은 가장 간단한 한 가지 공식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요것만 잘 이해하고 조금씩 확장해 나가면 사실은 저절로 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의 경전을 읽다 보면 주역은 너무나 쉽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주역 경전 읽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약 올리는 거지. 어려워서 볼 수가 없는데 주역은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를 수 있고 간단하고 명쾌함으로 문명을 뒷받침할 수 있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서 쉽다는 것은 난이도가 쉽다가 아니고 금방 얘기했던 원리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자명하다는 뜻입니다. 분명하다.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다. 자, 낮이 지나면 밤이 온다. 이거 모르는 바보 있나요? 낮과 밤이 교차한다. 이거 모르는 바보 있냐고. 이거는 3살 배기 애도 아는 거예요. 3살 배기 애도. 이걸 동양에서 음양이라고 불렀습니다. 낮과 밤이 교차한다. 음과 양이 서로 밀어낸다. 음과 양이 서로 전환한다. 음 속에 양의 요소가 있고 양 속에 음의 요소가 있어서 이것들이 서로 막 어울리면서 서로 밀어내고 있다. 그래서 낮과 밤이 바뀌는 건 누가 모르겠냐마는 그걸 음양이라고 하고 만약에 낮과 밤이 자, 지구상에서 낮밤이 바뀌는 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 어떤 하다못해 대기의 상태조차도 낮과 밤에 낮에 온도, 습도 이거하고 저녁에 온도, 습도가 같을 수가 없어요. 네, 바뀝니다. 사계절이 순환한다. 이거 모르는 바보 있나요? 다 알아요. 지구상에서 사계절 순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라도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바뀌는 거에 이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을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이 영향들이 만물 속에 그 영향이 쏙쏙쏙쏙쏙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게 음양오행설입니다. 음양오행설. 낮밤이 바뀌고 계절이 바뀌는 것. 이것이 가져오는 변화를 사물이 어떤 여기에 반응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놓은 게 음양오행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오행은 미신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음양오행 미신이라는 미신을 빨리 떼내야 우리가 새로운 관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음양오행이 이렇게 너무나 명쾌한 자연에 의심할 수 없이 자명한 현상의 기초에서 인간이 그걸 관찰하고 사고의 힘으로 추상화하고 해서 만든 것이 음양오행이라면 슈타인의 인지학이라고 다를까요? 하는 거예요. 슈타인의 인지학도 이와 같은 어떤 분명한 자연의 실제로부터 관찰과 사고의 힘으로 도출해낸 몇 가지 공식들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인지학 공부를 해보면 사람들이 맨날 헷갈리지만 사실 나오고 있는 기본 어떤 논리제 구조들 보면 동양에서 쓰고 있는 구조들 다 쓰고 있어요. 사람은 동감반감에 의해서 이 두 개의 힘에 의해서 영향받아 움직인다. 뼈, 신경은 저 반감 쪽이고 반감 쪽을 강화시키고 예. 피와 근육은 동감 쪽을 강화시킨다. 이런 얘기 합니다. 이거는 동감, 반감 두 개짜리 양극적 힘이 왔다 갔다 한다. 이게 음양이잖아요, 이게. 인간은 삼원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몸, 혼영. 인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물질, 에테르, 아스트랄이다. 이건 삼원적 구조잖아요. 동양에서 이거 천지인 삼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인간도 사구생체다. 요 세 요소에다가 자아체가 하나 더 들어간다.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우주의 진화사는 보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해가지고 4개다. 이 4가지 어떤 변화 과정들이 개인의 발달론 속에도 그대로 다 나타난다. 이런 논리를 씁니다. 요거 동양에서 사상이라고 했던 거죠. 음양, 삼재, 사상, 오행, 오운육기, 동양 음양오행에서 보통 이런 개념들을 쓰는데 이 개념과 똑같은 수적 구성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게 그대로 인지학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인지학에서 2원적 혹은 3원적 혹은 4원적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 이것들이
동양에서 음양 삼재 사상으로 파악해 왔던 어떤 것들하고 같을까 다를까? 같다는 거예요. 관이. 같습니다. 그럼 더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음양 구조로 나와 있는 건 전부 양극성,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상 구조로 나와 있는 것은 모조리 다 사계절을 흉내낸 겁니다. 사계절을 흉내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계절 흉내낸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발도르프에서 쓰는 거는 기질론이죠. 점액질, 담즙질, 우울질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사계절이죠, 뭐. 그럼 우리가 어떤 기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정할 때 슈타이너가 설명하거나 묘사해 놓은 걸 외우면 안 돼요. 그걸 외울 문제가 아니고 그 계절의 진짜 성격이 어떤가를 나도 알고 있잖아. 그거는 3살 되기 어린애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예, 봄 되면 날이 추운 데서 더운 데로 다가가고 있고 가을은 거꾸로고,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그 계절의 기운이 사람한테 성격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기질이라고 하는 거다 라고만 이해하면, 사실은 이를테면 다혈질하고 담즙질의 어떤 행동 패턴을 두고 현장의 교사들도 많이 헷갈려 해요. 막 약간 다르게 이해되게 묘사되어 있는 문헌들을 보면 이 책에서는 이런데 이 책에서는 왜 이러지? 이런 문제들이 맨날 발생합니다. 외우니까 문제가 되죠. 그걸 왜 외워요? 봄과 여름의 성질이라고만 알고 있어도. 예. 그럼 봄, 여름은 비슷한 것도 있지만 뚜렷이 다른 것도 있단 말이죠. 예. 그 비유를 사람한테 대입하면 그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식이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농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농사 얘기에서 지금 슈타인의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서 보면 규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석회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규소와 석회에 대한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질소, 탄소, 유황, 이 5개 원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하고는 별개로 규소, 석회 얘기가 또 끊임없이 나옵니다. 규소, 석회 음양이고요. 금방 말한 이 5개 오행입니다. 음양 오행입니다. 이게.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서 보면 동물은 동물의 머리 쪽, 동물의 머리 쪽은 토성, 목성, 화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요. 머리 쪽은. 예. 머리 쪽은 그 영향을 받고 있고, 이 배, 장기 부분들, 요 부분들은 해와 지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리고 저쪽, 요 뒷부분, 꼬리 부분, 하고 하체 부분은 저기 금성, 수성, 달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래요. 그럼 슈타인은 그냥 그렇게만 말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읽는 사람은 믿거나 말거나, 근데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해도 뭐 안 떠오르죠?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태양계가, 여기 태양이 있다 그러면 태양계라고 했더니 맨 끝에 뭐가 있게요? 중학교 때 다 배웠어요. 중학교 때. 토성이 있습니다. 태양계 맨 끝에 여기가 구심점, 원심점이라고 얘기할 때 여기가 구심이라면 여기가 원심의 경계예요. 요거를 태양계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서 주요 행성들의 궤적과 궤도에 따라 가지고 어떤 에너지장들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여기가 태양계입니다. 이 태양계에 주요 행성들이 쭈르륵 써 있는데 딱 중간에 있는 애 누구일까요? 지구. 딱 중간에 지구가 있습니다. 예. 중간에 지구가 있고 요쪽 부분이 여기서 이제 목,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구를 중심으로 토, 목, 화, 지구, 금, 수, 태양 이렇게 늘어서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계절 얘기할 때 목화, 금, 수 이렇게 얘기해요. 지구 중간에 양 사이드로 목화, 금, 수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지구는 이제 달을 하나 달고 있죠. 달을 하나. 달이라고 하는 위성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음이라고 하면 얘들을 음이라고 하고
양이라고 하면 얘들을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것도 왜 저게 음이고 왜 저게 양이냐? 원래 양적인 애들이 동적인 애들이에요. 퍼져나가는 힘이 양입니다. 태양계에서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끝쪽에 있는 얘들이 양이에요. 얘들이 양이다. 원심력 쪽에 가까이 다가가 있는 애들이 양적인 애들이고 구심력 쪽에 가까이 있는 애들이 음적인 애들이에요. 예. 그럼 아까 동물의 머리 쪽은 이걸로 이 영향을 받는데 양적인 부분이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 장부 쪽은 태양과 지구의 영향을 받는데 원래 지구라고는 하지만 지구 그 자체가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해와 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음양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양 더하기 지구까지 해가지고 지구입니다, 그냥. 예. 그래서 태양과 지구의 영향을 받는데 이 장부 쪽은 예. 솥불을 왜 저기 땅에 묻어서 이게 비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솥불은 별기운을 장부로까지 내려보내는 역할을 살아있는 소에서 뿔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 뿔은 또 왜 그런 역할을 하냐 뭐 이런 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하여튼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실제로 시간 관계상 조금 스킵하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다 설명할 수 있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근데 그래서 솥불은 이 별빛을 장부로까지 내려보내는 역할을 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솥불은 그런 힘이 있고 솥동 속에는 별기운이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뿔 속에다가 똥을 우겨 놓으면 얘가 말하자면 소가 받았던 별기운을 머금고 땅에다가 그 별기운을 흩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이제 솥불 정폭제를 쓰게 되는데 아까 슈타이너가 동물의 머리 쪽은 이쪽이다 그랬습니다. 동물의 중간은 여기다 그랬습니다. 동물의 꼬리 부분은 여기다 그랬습니다. 그냥 이 순서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음양오행이 됐던 인지학이 됐던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신비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떤 그동안 과학이 밝혀왔던 것들을 거시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다 연결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지학과 동양학, 현대과학 다 연결해야 된다. 다 연결해서 이해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관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신념의 문제가 아니고 증명이 가능하다. 증명이 가능하다. 저는 요즘 근공감리도 물리학의 힘 개념으로 치환시켜가지고 이해하고 이거를 다시 물체 에터를 아스트랄로 치환시켜서 이해하면 인지학이 말하고자 하는 게 확 보인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오늘 이제 역동농업 얘기니까 일단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했으니까 팁부터 빨리 드리고 아까 광물, 식물, 동물, 인간 하는 이 네 개잖아요. 광물, 식물, 동물, 인간. 이게 각각 초승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에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지구가 겪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3분이라는 거죠. 네 개잖아요. 토승기가 겨울, 태양기가 봄, 달기가 여름, 지구기가 가을이에요. 그럼 토승기에 광물 나오고, 태양기에 식물 나오고, 달기에 동물 나오고, 지구기에 인간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구기의 인간은 계절로 따지면 계절에서의 가을이라고 하는 애는 열매를 맺는 데인데 열매 속엔 씨가 들어가 있거든요. 생명은 가을에서 종합이 되고 기후는 겨울에서 종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합성을 가지고 있는 지구계의 인간이기 때문에 의식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원래 뭐든지 새로운 차원의 발생은 종합에서 진화가 나오게 돼 있는데 물질이 종합되면 거기서 정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세 번의 어떤 계절이 돌아간 거를 종합해내고 있는 어떤 우주의 가을 기운, 지구기, 이 지구기의 지구의 압축물인 인간, 이 인간이 의식적 존재가 되는 거, 사고를 할 줄 알게 되는 거,
그래서 이 지구기를 이끄는 어떤 우주적인 영을 자아체라고 인지학 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 자아는 퍼스널리티가 아닙니다. 에고도 아니고 휴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우주가 사고하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힘이 주도하고 있는 시기에 인간이 정신적 존재가 됐다라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어쨌든 금방 제가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런 게 굉장히 신비해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사계절의 비율 뿐이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낮밤 바뀌는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안다. 계절 바뀌는 건 누가 모릅니까? 다 안다. 우리는 이거를 확장해가지고 만물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못 해봤던 것 뿐이야. 예. 그거 신지학에서 나오는 막 흩어져 있는 용어들을 하나하나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아주 기본적인 음양론이나 사상론에 다 와 닿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요 정도 하고 이제 결론, 오늘의 팁. 이것만 알아도 책 읽기가 완전히 편해집니다 하는 거. 그리고 책에 나오는 이상한 문장들을 알게 됩니다. 가령 슈타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석회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규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무슨 석회나 규소가 사람도 아니고, 그죠? 여기서 요구한다, 요구하지 않는다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이게 문장을 읽어도 이게 뜻이 뭔지, 석회는 모든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어쩌라고 석회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석회를 뭐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여기서 성질 파악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음양오행으로 1대1 대응으로 딱 일단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석회가 음입니다. 규소가 양입니다. 그러면 음양에는 규소에는 목화토 성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성으로 얘기하자면. 예. 그 다음에 석회에는 달까지 포함해서 음으로 보거든요. 달, 금수 성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양으로 나눌 때는 얘가 얘가 양입니다. 세 개씩 묶어가지고. 양으로 나눌 때는. 아니면 태양계까지 저렇게 확장을 안 시키고 그냥 지구 자체에서의 경험적인 걸로만 나눌 때는 해가 양, 달이 음이죠. 예, 낮이 양, 밤이 음이듯이. 예,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자, 목화토금수 순서대로 산소가 목입니다. 산소가 목입니다. 그 다음에 유황이 화입니다. 유황. 그 다음에 목화토, 질소가 토입니다. 질소가 토. 그 다음에 탄소가 금입니다. 탄소가 금이고, 그 다음에 수소가 수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기본 원소가 동양 목화토금수하고 똑같아요. 이게 성질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문장들이 이제 오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만 있는 사람 없어도 목화토금수를 계절에만 배치할 수 있어도 계절의 성질에만 배치할 수 있어도 예, 문장이 말하는 그 희한한 이상한 맥락들을 일단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계절에다가 배치해 보죠. 봄은 목화토금수 중에 뭔가요? 목이죠. 이건 쉽죠? 그럼 가을은 금. 여름은 화. 겨울은 수. 땡. 그죠? 간단하죠? 예, 다 섞이면 토.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합니다. 이렇게 딱 배치해 놓고 여기다가 모든 것을 확장적으로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얘기했던 마치 가감성제를 알면 미적분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금방 얘기한 게 가감성제입니다. 이 가감성제를 확립시켜 놓고 여기다가 쫙쫙쫙쫙쫙 확장해 나가면 대단히 복잡해 보이는 것들도 이 안에 다 수렴돼서 설명이 들어와 버려요. 설명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이런 문장은 읽어도 잘 모르겠구나 싶은 문장을 몇 개 뽑아봤어요. 자, 밑에서는 석회가 식물을 당기고 위에서는 규산이 뽑으려고 하고 탄소가 모양을 만들고 질소가 별 기운을 끌어온다. 이래 나요.
이렇게 지금 적혀 있어요. 그 자연과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길에 보면. 뭔 말인지 이거 읽어가지고 사람들 아무런 감이 안 옵니다. 요거를 이제 음양오행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석회가 식물을 당기고, 자, 석회가 모든 것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이걸 괴로하면 근공감리 중에 공쾌에 해당하는 겁니다. 공쾌는 보면 음쾌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중간이 비어 있잖아요. 이 중간에 비어 있으면 주변의 사물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지구상의 힘의 종류 중에서는 이게 뭐냐? 중력이에요. 중력이에요.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힘의 인력이라고 얘기했던 거, 나타날 때는 인력으로 나타나는 거, 당기는 힘. 당기는 힘. 이게 석회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게 바로 석회는 모든 것을 요구한다. 주변에 있는 애들 다 빨아들여 버린다는 거지. 다 빨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규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규소는 빨아들이는 거는 그냥 자기가 다른 힘들을 받아 안는 작용은 없고 자기 힘을 분산만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래가 주로 규소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문장은 이제 이해됐죠? 석회가 식물을 잡아당기고, 맞죠? 이게 석회 음이니까. 규산이 뽑아내고, 그렇죠. 분산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거는 한마디로 중력과 전자기력의 작용이로구나. 중력은 당기고 전자기력은 밀어 올리고. 이러니까 식물이 자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식물이 땅에서 위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이 현상은 아, 그러면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좀 힘이 세구나. 좀 힘이 세니까 땅에서 뽑아 올리는 거죠. 힘이 약하다 그러면 땅속에 처박힐 거 아닙니까? 예. 전자기력이 힘이 더 세니까 뽑아 올리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초딩식으로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식물이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되고, 탄소가 모양을 만들고, 탄소가 뭔데 모양을 만듭니까? 탄소는 금이거든요. 금이 뭔데? 금은 수를 응축하는 작용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금기운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견고해집니다. 형태에 지워진다는 거예요. 일종의 금이란 형태, 형성,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단단한 형태에 있는 것들은 다 금기운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어떤 게 금이겠습니까? 뼈. 우리 몸에서는 뼈가 금인 거죠. 탄소가 금입니다. 탄소가 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뼈와 골격으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이 뼈 골격은 어떤 영양소 중에서는 뭐가 있어야 유지가 될까요? 탄소로 만들어주는 물질들은 탄소화물. 탄수화물이에요. 실제로. 우리 뼈는 탄수화물을 먹어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식량의 절반은 무조건 탄수화물이 돼줘야 돼. 그럼 탄수화물은 식물 중에서는 뭐가 있냐? 곡물들. 쌀, 밀가루. 쌀, 밀가루 안 먹으면 인간은 무너집니다. 신체가. 단백질만 먹으면 무너집니다. 아, 단백질 다이어트 하는 분도 있었는데 도망갔네. 이 얘기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들어야 돼요. 단백질은 목화금수 중에서는 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백질은. 탄수화물은 금에 해당합니다. 두 개 기본으로 먹어줘야죠. 지방은 화에 해당합니다. 미네랄은 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할 게 아니고 이 네 개의 상호작용을 가지고 그럼 만약에 지금 뭐 탄수화물이 많아서 병에 걸리기도 하고 모자라서 병에 걸리기도 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자라면 더 넣어주고 뭐 과잉되면 빼주고 얘가 많으면 극당하는 게 문제가 생길 거고 이거는 오행 공부하는 사람들이 오행의 상생상극 이런 거를 공부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오행의 상생상극은요 수학적인 논리로 따지면 그냥 초딩이에요. 초딩 정도 논리지만 이 논리를 알고 있으면 실용에까지 써먹을 수가 있어요. 자, 조금 다시 탄소가 모양을 만든다. 이해되시죠? 금이니까. 금기운이니까. 형태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소가 전기체, 즉 별기운으로 작용한다. 이랬어요. 왜 질소가 별기운이다라고 합니까? 질소는 다 섞어버리잖아. 질소는 종합하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종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얘가 특별히 특정 별을 끌어당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별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적인 최종적인 최종 신급의 근거는 전부 별기운이에요. 다 별기운입니다. 인간이 오른손잡이가 된 이유, 인간이 하필이면 왼손 좌뇌 주름이 잡히는 이유, 인간이 언어를 할 수 있게 된 이유, 인간이 직립을 하고 있는 이유, 인간의 신체가 이렇게 구성된 이유, 이게 다 별기운입니다. 최종적으로는 별의 어떤 힘의 성질, 그 다음에 궤적, 궤도, 여기까지 가야 결국은 다 설명이 되는 것들이에요. 예. 다 별기운이고, 근데 이것들이 섞였을 때 나오는 그거를 개념적으로 동양에서는 토라고 하는 거고, 예. 이 기초원소 중에서는 질소가 이 섞인 성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소가 성기체로 작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냥 제가 원래 있던 문장만 읽어보면, 밑에서는 석회가 식물을 당기고 위에서는 규산이 길게 뻗으려 하고 탄소가 모양을 만들고 질소가 성기체 별기운으로 작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만 딱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제가 금방 사계절의 어떤 성질이라든가 목화금수의 성질에다가 대입만 시킬 수 있어도 이 문장이 뭘 말하려는지는 금방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뼈와 정신과 전기는 탄소와 질소와 산소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뼈, 탄소, 금이라 그랬잖아요. 뼈는 고체적인 형태 만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정신, 질소라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종합을 해야 의식이 나온다. 사물이 종합되는 데서 정신이 나온다. 예, 그러니까 인간 정신은 기초원소에 비유하자면 질소예요, 질소. 그래서 철학자 농부가 농사 지으면 농사 잘 된다 그러잖아요. 왜? 의식 수준이 높은 농부는 이 사람 자체가 질소거든. 이해가 되세요? 인간 질소예요, 인간 질소. 여기 있잖아요, 인간 질소. 네. 인간 질소 같은 존재들이 땅을 파면 땅이 이 영향을 받아서 잘 된다는 거야. 인간 비료지. 거꾸로 얘기하면 농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철학자 농부가 되면 농사도 잘 된다는 거야. 이거 비유가 아니고 직유다라는 겁니다. 진짜로 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에 보면 농부가 명상을 하는 게 농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얘기 들으면 환장하는 거지. 또 실천적으로는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만 그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예. 맥락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뼈, 정신, 전기라고 했는데 이걸 탄소, 질소, 산소라고 했어요. 보통 여기서 말하는 전기, 그럼 산소가 무슨 역할을 하냐? 산소는 목이거든. 그럼 목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성장 동력이에요, 목은. 성장 동력을 목이라고 하고 이때 이 전기는 정력할 때 정자, 그 정자 쓰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정자가 바로 성장 동력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뼈와 정신과 전기는 탄소와 질소와 산소입니다. 이래 놓으면 아무도 몰라 이걸. 아무도 이 의미를 추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실제 의미가 뭔지를. 근데 제가 오행으로만 전환시키고 계절의 기운에만 적용시켜도 우리는 이 의미를 금방 알아낼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지금 오늘 드리려고 했던 팁이에요. 간단한 팁입니다. 근데 요것만 알고 요것만 정확하게 정리해서 책을 다시 보면 책이 막 읽힙니다. 막 읽히기 시작하고 이제 문제는 이제 임상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써먹으려면 이 각각의 오행 개념과 기초 원소 개념에 연결되어 있는 구체적인 식물들, 구체적인 동식물들의 어떤 부위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거 색깔이라든가 이런 대로 이제 확장해서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색깔도 성질도 다 여기에 수렴돼서 연결돼서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꽃의 색깔만 딱 봐도 아 얘는 금성이 만들었구나. 떡갈나무 잎만 딱 봐도 아 얘는 화성이 만들었구나. 슈타인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슈타인은 무슨 투시력을 가지고 있었나 보다. 아닙니다. 투시력 없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자신은 투시력이 없지만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그 투시력을 갈고 닦았던 성인군자들이 남겨놓은 문화유산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체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수소는 탄소는 금 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겨울에 태어난 것처럼 그냥 이렇게 주어진 건가요? 예, 주어진 겁니다. 주어진 겁니다.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별기운이잖아요. 이것도. 그죠? 이 별기운이 압축해서 만들어 놓은 입자들이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인 거죠. 예. 에너지를 품고 있는 입자지만, 모든 입자가 다 에너지를 품고 있지만. 자, 그러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임의로 설정한 게 아니고, 우리는 관찰값을, 추론한 것 뿐인 거죠. 이건 자연이 만든 거죠. 그럼 누가 만들었냐? 뭐, 자연이 만들었다고 하든, 신이 만들었다고 하든,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예. 주어진 거고,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드리려고 했던 팁이고, 요 팁을 염두에 두고, 잘 모르겠는 문장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적용하고 연결시키려고 애를 써보시면,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 한 권이 인지학 책하고 이 책하고 다르지 않네. 또 다른 철학책들하고도 다르지 않네. 그리고 이거 한 권을 이해함으로써 다른 인지학 책 여러 권을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역동농업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얻을 수 있는 큰 것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 말씀을 오늘 팁으로 드리고요. 잠깐만 5분만 광고 말씀드리고 예, 모인 김에 광고해야지. 모인 김에 광고해야 돼서요. 저희 양평학교에서 뭐 해마다 달마다 이것저것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기획하고 강좌를 열고 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학교 설립 유사일에 그러니까 학교가 한 100년 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학교가 1년 전에 섰으므로 어쨌든 학교 설립일에 최대의 기획이 금년 8월 달에 있어요. 그리고 이 기획은 앞으로도 사실은 앞으로도 수십 년 혹은 100년 동안 오지 않을 기획이다. 라는 겁니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획이다. 100년 만에 한 번 오면 100주년 기획이죠. 그래서 금년이 아시다시피 발도르프 100주년, 3.1운동 100주년이다. 3.1운동은 그냥 한 번의 그 사건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만든 사건이에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3.1운동에서 나온 겁니다. 그전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망한 게 대한제국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나라 이름이 지금 대한민국이 돼 있습니까? 그럼 임시정부에서 만든 거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그럼 임시정부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3.1운동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임시정부가 나중에 국호를 지으려고 했을 때 민국을 해야 된다는 것은 3.1운동의 독립선언서의 내용에 기초해서 민국으로 가야 된다고 한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채의 근원이 3.1운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은 우리나라의 탄생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3.1운동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3.1운동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얘기하면 유사일에 처음 있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민족이 가만 보면 참 고생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과정을 저는 겪고 있다고 봅니다. 겪고 있다. 어떤 아이러니인가 하면 우리는 빛과 근을, 최고와 최저 이런 것들을 희한하게 모순적으로 이율배반적으로 같이 끌어안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동양의 사상 전통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 정점이 어딘가? 동양 수천 년 정신사에서 최고의 정점이 어딘가? 내용적으로 봤을 때 19세기 조선 말에 최고의 정점이 떴어요. 동양을 이끌어왔던 경전은 서양의 성경이 있다면 동양에는 역경과 황제내경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동양 3000년을 이끌어온 문명의 설계도입니다. 그런데 역경 주역이죠. 주역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역이 나왔어요. 그게 정역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내경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시킨 새로운 버전의
그 한의학이 나왔습니다. 그게 사상의학입니다. 동의수세보원. 황제 내경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동의수세보원. 주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정역. 이게 김일부라는 사람이 정역을 만들었고 이재마라는 사람이 동의수세보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둘 다 이름 없는 시골 선비들이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동네 진사도 못하는, 예, 조롱받는 그냥 그 시골 한 구석의 선비들이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철학사상적인 내용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동양사의 최정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김일부가 정력을 끄었을 때, 물론 뭐 전설처럼 내려오는 얘기입니다만, 공자가 꿈에 나타나서 내가 다 하지 못하고 죽은 일을 네가 마무리를 짓는구나. 고맙다 그러고 공자가 절을 하고 갔다는 유명한 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정도로 정력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최고의 사상이 나왔을 그때 조선은 망했어요. 정신적으로 최고가 나왔을 때 현실적으로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빛과 그림자를 같이 껴안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그런갑다 그러지 그거 보통 사람들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의 가만 보면 어쩌다 보면 지금 솔직히 우리는 다 발도 높고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알지만 우리의 수준은 인간 발달 9단계 중에서 어디다? 감각혼. 강력한 감각혼. 강력한 어떤 집단 신분주의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평균적인 문화예요. 그럼 세계 평균적인 문화는 오성원입니다. 우리 맨날 이거 부러워하면서 저기 서구 사대주의를 정당화하죠. 그런데 그래서 다들 목표로 삼고 있는 게 의식혼 같은 데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인류가 집단적으로 의식혼을 한번 강렬하게 계시적으로 그 의식혼을 행동을 통해 가지고 팍 메시지를 띄운 때가 언제였을까요? 1919년 3.1운동입니다. 3.1운동의 내용이야말로 인류가 한 개인도 아니고 집단적으로 의식혼적인 양심선언 같은 걸 띄운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독립선언문을 보시면 압니다.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그 정신은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장 중요합니다. 문장 속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건의 의미 자체가 어떤 건가 하면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초기 자본주의의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어떤 이 성격이 사회 문제가 금방 됐단 말이죠. 그로부터 1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인류가 뭔가 기술 발전하고 편리한 세계가 온 것 같긴 한데 무한경쟁, 옛날에 겪어보지 못했던 무한경쟁이라고 하는 게 점점 삶의 기본 질서가 돼가는 과정에서 처음에 인류가 여기에 적응 못하고 계속 전쟁을 벌였단 말이죠. 하루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날들의 연속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인류가 집단적으로 내놨던 하나의 공식적인 태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힘으로 힘을 제압하자. 사회주의 혁명의 길이었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하죠. 이로부터 반세기에 걸쳐서 온 인류는 사회주의 혁명이 답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답이다. 라는 대로 치달려 왔습니다. 그게 실제로 지구를 양분할 정도의 힘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현실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사회주의 혁명은 방법론상으로 전부 무장폭력 투쟁이에요. 소수 전위와 대중운동의 무장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인 무력 봉기를 통해 가지고만 혁명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전 세계 혁명운동은 기본적으로 다 무장폭력 투쟁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김일성의 항일 무장운동, 체게바라, 이게 다 무장운동이에요. 예. 왜? 최초의 혁명이 볼셰비키 무장폭력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전부 무장폭력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노선이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외에 다른 방식으로 혁명이 가능할 거다. 혹은 세계 개선이 가능할 거다를 아무도
꿈도 못 꾸고 있었어요. 근데 한 3세기 전에 칸트라는 철학자가 언젠가 인류가 의식의 진화를 이루어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이성의 어떤 낮은 수준이 아니라 이성의 최고의 수준의 인류가 이른다면 그때 인류는 평화로 평화를 여는 길을 찾을 것이다. 평화가 곧 방법이요. 평화가 곧 목적인, 방법과 목적이 통일되는 평화가 곧 전략 전술인 이런 길을 찾게 될 거다라고 하는 아주 계시적인 책을 남긴 게 있습니다. 영구평화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구평화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류가 지금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다 보면 서로 죽고 죽이고 난리가 날 거다. 근데 그 끝에서 인간들은 드디어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평화적 합의에 의해 가지고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모범을 언젠가 찾아낼 거다. 이제 17세기 칸트는 먼 훗날 언젠가 인류는 평화의 길을 찾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계 혁명사에서 유사일에 처음으로 평화만이 답이고 평화만이 전략과 전술이다를 인간이 집단적으로 표현했던 운동이 3.1운동이에요. 3.1운동이 특별한 것은 이것이 유사일의 세계 최초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3.1운동 이전에는 비폭력으로 저항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비폭력 무저항 이러면 간디가 떠오르죠. 간디야말로 19년도에 3.1운동이 있고 3.1운동에 영감을 받은 타고르 간디, 인도의 독립운동가들이 전부 3.1운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센세이션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없던 방법이니까. 사람들이 막 저항하러 나오면 다 죽창 들고 나오지. 누가 맨손으로 나오냐고. 그거 상대가 죽일 걸 뻔히 아는데 저쪽에서 총칼 들고 쏘는데 그게 맨몸으로 대규모 군종이 맨몸으로 저항하지 않고 그래 죽여라 하고 나온 이런 운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3.1운동은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당시에 조선 그 인구가 2천만이었어. 근데 3.1운동에 참가한 인구가 200만이었어요. 요즘으로 치자면 한 500만 명이 거리에 나와야 돼요. 촛불혁명도 500만 명 안 됐죠. 예. 한 100만 나오니까 예, 저 주술사 박근혜 내려왔잖아요. 정신이 혼미한 주술시대가 막을 내렸잖아요. 한 100만 명 나오니까 주술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500만 명이 나오면 나라가 달라져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선민중들이 무슨 교육을 많이 받고 무슨 영적으로 빛나고 수준이 높고 아니랬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신분제 사회에서 이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여전히 의식은 봉건적인 이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류사에 정말 계시적인 사건이 터졌던 게 3.1운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민족이 제가 아까 동양 정신사에 정점을 찍은데 나라는 망했더라. 이런 것처럼 유사일에 처음으로 비폭력 무저항 어떤 평화의 길이라고 하는 의식혼에 빛나는 양심선은 저는 3.1운동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런 거를 집단적으로 몸으로 보여줬는데 그러고 우리는 또 친일파가 또 득세했잖아요. 현실은 늘 누추한데 우리가 보여준 어떤 마치 정말 빛나는 계시 같은 어떤 자기도 자기가 뭔 일을 하는지 모르면서 이런 역할을 했던 거 최근에 촛불혁명도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느 나라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을 바꾸나요? 네? 어느 나라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정권을 바꾸는 이런 거는 기존에 없었던 사례다. 기존에 없었던 사례고 지금의 정부가 잘하니 못하니도 중요하지만 실은 이런 어떤 권력이 어떤 무력 투쟁 없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이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평화가 드디어 하나의 방법과 목적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 근데 어쨌든 3.1운동은 그래서 민족주의적으로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인류사적인 정신운동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마침 3.1운동이 올해 100주년인데 발도르프도 100주년입니다. 이런 호기는 100년 뒤에 옵니다. 그리고 200주년은
좀 별론데 100주년은 특별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없는 호기가 온 거예요. 우리가 발도르프 기자의 제일 큰 문제가 제가 지금 찍고 있습니다만 뭐 할 수 없습니다. 사대주예요. 지금 발도르프계가 고통받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사대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도르프의 인지학적인 주체적 정신에 어긋납니다. 슈타이너가 살아있다면 이거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이 발도르프 교육의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자유로운 개인이 되도록 인간을 돕는다고 하는 교사가 스스로 비주체적이고 사대적이면서 아이들을 자유로운 개인으로 어떻게 도와요? 배고픈 개인들이 막 울부짖고 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발도르프가 자기 스스로 어떤 주체적인 그 현지화라고 하는 이 길로 용감하게 나서는 때가 돼야 비로소 발도르프 교육이 새로 시작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나라를 앞당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마침 3.1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발도르프계의 어떤 수행자도 인류의 지금의 과제는 의식혼을 키워나가는 거다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그 모범 사례를 보여줬던 게 3.1 운동이었거든요. 얼마나 이게 의미 있게 함께 조화롭게 해석될 수 있는 정말 역사의 필연이자 우연입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인지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 민족의 자부심도 살리고 세계의 어떤 의식혼적인 양심도 한번 좀 울리고 또 발도르프 교육 내부에서도 우리가 그 가야 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강연을 해낼 수 있겠다. 하자라고 제가 100주년 기념 사업단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결론은 그 중간 과정 생략하고 그냥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하고 떠들고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이거를 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발도르프계에서 어떤 기관도 공식적으로 이 주제를 자기 소임으로 맡겠다고 나서는 기관이 없었고 올해 8.15, 올해 9월 10일이 지나가기 전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해내야 돼요. 우리끼리 해내야 돼서 일단은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이제 요청을 하면 함께 하자라고 분명히 연대하자는 어떤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발도르프 기관들은 1차 이 주제가 리젝트 됐습니다. 예. 이 자유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인지학적으로 재해석하자. 이거를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삼자라고 하는 이 제안이 공식적으로는 일단 리젝트가 된 상황이다. 근데 뭐 공식적인 게 뭐라 하더라도 저는 이거는 누가 나서서 살리더라도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뭐 우선은 제가 몸담고 있는 양평자유학교의 이름으로 5월 22일 날 양평에서 첫 강연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주제로. 그래서 발도르프가 말하는 자유로운 인간이 무엇이냐? 3.1 운동의 독립선언문에 나타난 인류의 집단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거, 의식혼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주체적인 현재화를 위해서 해야 될 과제가 뭐냐? 또 인류가 나아가야 될 어떤 평화 공동체의 상은 뭐냐? 이런 내용들로 우선은 제가 양평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을 돌면서 좀 강연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8월 15일 날 양평이 될지 서울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발도르프계에서는 오로지 독일인이 와서 연수 강의를 하면 한국인들은 받아쓰게 하는 분위기로 노트 필기하는 분위기로 연수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런 그림을 만들면 안 되고 호혜적인 교류의 그림으로 서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인류 공동의 주제에 대해서 대담을 나누고 우리가 살려서 예컨대 우리는 강력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3.1 운동. 이거를 독일인이 이 3.1 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 우리 말고 그 누가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호혜적으로 교류하는 어떤 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래서 저는 독일하고 한국하고 대등하게 강연하고 대담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거를 8월 15일 날 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광복절 날이니까.
예. 8월 15일 날 독일의 어더문을 초대해서 제가 나서서 그런 대담을 하는 자리를 가지겠다. 근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여기에 일본의 어떤 인지학자 내지는 발도르프 교육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최상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제와 우리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역사적인 업보가 있잖아요. 그 역사적 업보에 대한 어떤 화해와 성화라고 하는 것도 이 모임에 담아낼 수 있다. 그러면 한, 일, 독, 삼국이 모여서 대담하고 강연하는 그리고 함께 공동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합의된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연을 기획한다면 이거는 정말 하늘이 준 기회다. 하늘이 준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내용을 전 세계에 띄울 우리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자리를 만들려고 하니 초청에 응해주세요 하는 초대 공문을 한국어, 독일어, 영어로 써놨습니다. 이 공문을 오늘이나 내일쯤 전 세계 주요 발도르프 기관에 초청 공문을 띄울 생각입니다. 그럼 어느 분이 인연이 될지는 모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셨고 또 가장 영향력도 크고 존경받는 올해 90세의 인지학자가 계십니다. 그분 성함이 다카시 이와오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을 우리나라에 번역을 하신 분이 양억관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게 초기에 발도르프 공부하신 분들은 다 본 책이에요. 이 책뿐만 아니라 지금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알미라고 하는 독일어판 번역이 나오기 전에 발도르프 공부하던 사람들이 봤던 책이 일반인간학입니다. 그 일반인간학, 신지학을 비롯해서 초기 발도르프 책들은 전부 양옥관 씨가 번역한 거예요. 이 양옥관 선생의 스승이 다카시 이와오 선생입니다. 예, 그 다카시 이와오 선생이 양평 초대에 응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의 인지학자 한 분하고는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문을 띄워서 독일의 어느 분이 오게 되신다면 드디어 우리는 역사적인 기획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5월 22일 날 양평에 지금 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에 다 참여해 주십사. 그리고 이후 벌어지는 일정들에도 같이 좀 힘을 모아 주십사 하고 사실은 이제 업소를 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 혹시 교사분이 계시다면 학교의 공교육에서도 이런 일을 유치해달라. 이런 강연은 학교의 이름으로 유치해달라.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라도 어떤 모임의 이름으로 유치해달라. 그리고 연대하자라고 하는 어떤 신호를 보내달라. 그래서 좀 힘을 모아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또 제가 이제 그 순회 강연을 하고 8월 15일 날 하겠습니다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초대 행사를 뭘 하려 하면 돈이 듭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 학교가 좀 없어요. 이게 없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초대도 하고 비행기 값도 주고 행사도 치러 가려면 그거 돈이 없으니까 벌어서 비용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순회 강연들을 1, 2만 원짜리 유료 강연으로 해서 거기서 얼마라도 수익이 생기면 그 비용을 모아서 그 8.15 행사의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노가다하고 몸빵해서 비용 만들어서 비행기값을 어쨌든 벌어야 되는데 얼마나 벌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후원이나 기부의 뜻이 있으신 분들은 기꺼이 받겠습니다. 돈도 모으고 사람도 모으고 힘도 모아서 8.15 그 기획이 좀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시간을 너무 오버해서 죄송합니다. 네, 밥 먹겠습니다.